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13강의예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딱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하면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공지 올려드린 거 이미 보셨죠? 공지 내용대로 좀 기한하고 그 다음에 분량 분량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보고 이제 기말에 그걸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근로시간 하고요. 해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근로자가 되시든 아니면은 이 자문하는 업무를 하시든 간에 이런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 특히나 연장근로 그리고 할증임금, 그러니까 가산임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해고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가 굉장히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번 주차에는 이 두 가지를 큰 맥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그 강의를 나누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40분, 40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강의는 출석 체크가 됐는데 뭐 두 번째 강의는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괄로 그냥 쭉 연결해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이제 이렇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3페이지 우리 같이 볼까요? 여기 제가 최근에 판례나 혹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도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2020년 4월 28일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초과 근로의 우울증이 3년 만에 5배 폭증한 게임 회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초과 근로가 개인의 삶을 좀 파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법제를 조금 개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 게임 회사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직원의 우울증 진료 건수가 무려 4.7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 현직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 52시간제 위반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당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라는 거잖아요. 또 문제 있는 거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제가? 30일 전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시기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회사에서는 또 법적으로 허용된 것 이상의 초과 근로를 강요해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우울증하고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직원들의 진료 건수가 최소 5배가량 뛰는 등 이제 과로 탓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페이지 보니까 이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건강보험 이용 내역 자료를 봤더니 우울증이나 우울 에피소드 등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진료를 받은 회사 직원이 2017년에 5명이었대요. 진료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무려 16명으로 늘어난 거고 건수는 107건인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료 건수는 4.7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기타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기간 2명에서 12명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환자 수는 6배, 진료 건수는 22.5배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이 회사 전체 직원이 이제 242명에서 714명으로 2.95배 증가했어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질환을 겪는 직원 비중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와 야근 등 장시간 노동이 직원들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에 주목을 한 거죠.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쉬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광고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광고회사가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이런 장시간 근로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사건들이 너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시간 근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갔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근로시간이 어떻게 이제 책정이 되고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여기 법 개정 추진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게 2018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개정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을 할 때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상세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법 개정 추진 배경.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게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보시면 한국이 2052시간이고요. 멕시코가 제일 높아요. 2348시간. 근데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 자, 프랑스. 1383시간. 오, 차이 어마어마하죠. 독일은 더 낮아요. 1298시간, 일본은 1724시간, 영국은 1694시간, 미국은 178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보니까 1707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0시간이 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도 사실은 과거에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할증률 이따 볼 건데 가산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의 경우에 가산임금에 대한 그런 계산이 자꾸 이제 뭔가 어긋나는 판결들이 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할 필요성도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일부 사업장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떤 걸 개정하기로 했냐면 OECD 최저 수준인 근로시간을 일단 단축을 하고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을 좀 축소하는 거죠. 대폭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이 마치 관행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 라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좀 명확히 하는 거죠. 명확히 해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왔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볼 것은 이제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만 조금 떼어서 볼게요. 일단 근로시간과 할증임금, 가산임금을 알려면 임금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임금 한번 볼게요. 제2조 정의 제5호 보통 정의 규정에 나오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월급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상여금이어도 괜찮고 성과급이어도 괜찮고 수수료여도 괜찮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에요. 임금 지급은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제43조 한번 보시면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통화불의 원칙이라고 하고 전액이 전액불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전액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를 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근로자 절반, 사용자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하게 돼요. 근데 근로자한테 월급을 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공제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거쳐가지고 이제 근로자의 월급에서 그 정도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그 사액을 공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죠? 당연하겠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전기불의 원칙인데요. 이제 매월 최소 1회 이상.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 삶은 한 달 단위로 설계하니까 그렇죠. 최소 한 달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는 소비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임금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균 임금이고요. 두 번째가 통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많이 이제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몇천억, 몇 조 이렇게 기업에 이제 어떤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소송이 많다라고 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것들이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살펴보기엔 너무 양이 방대하고 다른 것들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평균 임금의 개념하고 통상 임금의 개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요 정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뭐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면 그때 한번 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개념을 먼저 볼게요. 자, 평균 임금인데요. 제2조 제6호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근로자가 취업한 후에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그러니까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평균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한다, 산정하려고 한다, 혹은 이제 우리가 휴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어떤 귀책이 있거나 했을 때는 수당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차 휴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하다가 혹시 다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재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재해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면 제46조에 휴업수당이 나오거든요. 제1항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구나. 그래서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은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다음은 뭐겠어요? 통상임금이죠. 근데 이거는 되게 독특하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그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근로기준법 아니에요. 자, 제6조 통상임금 법과 이 역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의미해요. 이 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요,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수당이나 어떤 상여금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수당은요. 할증임금, 그러니까 가산임금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근로 같은 거.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그때 말씀드렸죠. 30일 전에 원래 서면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보기 싫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30일분에 이제 원래 급여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 급여의 기준이 통상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 대체수당 등이 있어요. 자, 판례 같이 한번 볼게요. 2012-94643 판결이고요. 전원합의체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통상임금에 의의하고요.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 예고수당, 연차 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인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 뒤가 중요해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말이고요.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러니까 그것이 정기적이라거나 일률적이라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래는 한 달마다 이제 급여를 주잖아요. 기본급 같은 것도.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여가 있어요. 상여금이 있는데 그 특정한 날짜가 되면 주기로 한다라는 금액이 있고요. 그게 진짜로 일률적으로 계속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일지라도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이 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우리가 또 볼까요? 근로시간 제50조 제1항 볼까요?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 하면 30분, 8시간 하면 1시간 휴식시간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기 쉽게 9시부터 6시까지 9 to 6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딱 8시간이거든요. 중간에 1시간 쉬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루였고요. 1주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리고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어요. 이걸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었냐면 사실은 대기시간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할 때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이것에 관한 분쟁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만으로 보면 어때요? 법정 근로시간은요, 1주에는 40시간이죠. 그리고 하루는 몇 시간? 8시간이죠.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는 69조에 이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가 성장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친구가 또 교육도 받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 같이 볼게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장에 대한 기준도 두고 있죠. 자, 연수 근로자 말고요. 일반 근로자 어땠어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었잖아요. 이 연장 근로에도 이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뭔지 같이 볼게요.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합의가 중요해요. 자, 1주에 몇 시간? 12시간 나와 있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시간에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이런 걸로 논의가 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그 논의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1주가 언제부터 언제일 것 같아요? 보통 당연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행정청에서는 이제 어떤 해석을 했었냐면 1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휴일이 일요일만 휴일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1주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연장 근로를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행정 해석이 있었어요. 제가 뒤에도 다시 설명할 건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무슨 말이야. 1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지. 그러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40시간 플러스 12시간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은 급여 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가산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논의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부분으로 혹시 흘러갈까봐 우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의 규정에 1주가 며칠인지까지 넣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하죠.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2조의 정의에 제7호에 나와 있어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7일을 말한다. 밑에 한번 볼까요? 과거의 행정해석은 1주를 휴일을 제외한 날로 산정해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68시간까지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금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도 되게 중요한데요. 금액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예를 한번 봐봐요.
이제 휴일이 하루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일주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어떤 회사가 두고 있는 거죠. 휴일은 일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주 동안에는 아까 한 주에 40시간하고 연장근로 합의하면 12시간이잖아요. 그럼 52시간이잖아요. 거기다가 8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할 수 있으니까 일주에 포함 안 되니까. 그러면 총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60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심각한 것은 휴일이 이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산정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머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휴일인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개선법이 나오는데, 이제 일주가 40시간이잖아요.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할 수 있죠. 그게 52시간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루에 8시간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8시간씩이니까 16시간이죠. 총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6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일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면 52시간이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휴일이 이틀이 더 있으면 몇 시간 더 할 수 있어요? 68시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무려 이틀에 근로를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도 일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누가 일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얘기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냐? 이게 일주에 포함되지 않고 이제 그런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개정근로기준법은 이 7호를 넣어가지고요. 제2조에 7호를 넣어서 일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아예 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개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할증임금, 가산임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산임금의 기준이 뭐냐 한번 같이 볼게요.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나왔고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 2호가 나오죠. 자, 볼게요.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을 해야 되고요. 8시간을 초과했다. 라고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줘야 돼요. 그리고 3항,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3항, 사용자는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말한다. 이때 10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기준이잖아요. 자, 뒤에 계산 방법 한번 볼게요. 일단 연장근로가 먼저 나오는데요. 연장근로 제53조, 59조 및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럴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근로 수당은 이제 50%를 가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휴일근로 같은 게 조금 독특해요. 조금 독특한데 1일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50%를 가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왜 논의가 자꾸 됐냐면 휴일 근로일 때 이제 연장 근로까지 포함되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수당을 줘야 되냐,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개정한 부분만. 그래서 1일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8시간을 넘은 순간부터는 50%를 더 주셔야 되거든요. 볼게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9시간, 10시간 하셨다. 그러면 9시간 했으면 1시간 더 하신 거고 10시간 했으면 2시간 더 하신 거잖아요. 이 시간, 1시간 내지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서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휴일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근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에 대한 약간 지급의 복잡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 약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너무 정벽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 그냥 지금은 이 개정된 법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근로인데 1일 8시간 이내다 라고 한다면 50%, 그리고 1일 8시간은 넘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100%,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3번 야간 근로 가산. 아까 야간 근로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잖아요. 그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가지고 지급하면 돼요. 그리고 야간 근로가 휴일이나 연장 근로하고 중복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때에는 추가 지급을 하는 거죠. 추가로 중복해서 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나중에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한번 보실 때 잘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죠. 이게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사례까지 가져올 정도로 이 계산법 굉장히 좀 논의가 많고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자료 똑같은 자료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즉 5일이잖아요. 5일에 10시간을 연장 근로를 한 거죠,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휴일 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고 해봐요. 그렇다면은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자, 계산 같이 해볼게요. 법 개정 이전의 행정 해석은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를 구분을 해서 휴일, 즉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아서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아까 연장 근로 12시간, 그리고 뭐라 그랬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일주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근로를 더 할 수 있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휴일 근로 16시간, 각 8시간씩 이틀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너무 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너무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68시간까지 했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사업장마다. 근데 갑자기 18시간이 확 줄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을 유지한다거나 운영하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 법은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요. 무조건 전체를 다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인 사업장부터 한다든지 또 1년 뒤에는 200인, 뭐 1년 뒤에는 100인, 그 1년 뒤에는 50인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 대상을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장에다 같은 기준을 제공한다고 해버리면 사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더 사람을 뽑거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가면서 연착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씩 단위를 변경해가면서 그렇게 적용 대상들을 삼고 있어요. 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사례 산정예 옆에 나오죠. 이 표.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주 휴일 8시간 근로가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주의 연장 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 제1항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원래 일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개정된 법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일주가 40시간. 그 다음에 몇 시간 연장 근로 가능해요? 12시간. 근데 이 사람을 총 봤더니 58시간이나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반이죠. 연장 근로 위반.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장 규모별로 지금 적용 대상이 좀 다르잖아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근로했을 때에도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냐, 저게 사업장이 그런 거에 따라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징계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징계라든지 해고 관련된 문제를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특히나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뭐 우리가 신문이나 기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뉴스에도 나올 것이고. 근데 어떤 게 부당해고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회사에 다니시던지 아니면 법률 조언을 하실 분들이 계시던지 상관없이 해고는 사실은 회사하고 그 업무의 영원한 단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해고가 어떤 건지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보면은 해고 등의 제한이라고 나와요.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부당해고 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 관련된 부분인 거죠.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업무상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산전 산후 여성인 거죠. 이 두 경우에는 그 기간, 휴업한 기관하고요. 그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해고가 절대 안 되잖아요. 절대적 금지가 이제 먼저인데,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첫 번째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 전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유니까 부득이하게 예외를 인정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징계를 먼저 볼게요. 징계는요, 기업 질서 위반에 대한 그 사용자가 이제 뭔가 제재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업 질서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영업 실적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 이유를 이유로 징계하고 해고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성과가 좋은 직원은 당연히 기업이 좋아할 거고,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과가 나쁘다, 예를 들어 일을 좀 못한다는 것들이 이 사람의 기업의 질서를 위반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징계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징계는 기업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사용자가 제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로자가 직장 질서를 파괴를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 인터넷에 막 나쁜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좀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어떤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이럴 때에는 회사의 근무 기간의 확립을 위해 취해지는 제재 조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회사가 징계하는 이 권한은 어디서 나올까? 한번 볼게요. 대법원 94-21337 판결인데요. 징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의 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 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라든지 단체 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거나 상벌, 그러니까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이것은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 인사권, 경영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인사권은요, 사용자가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라든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규정이 단체협약의 부속서나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준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단체협약의 어떤 형태로 혹은 뭐 부속해서 그렇게 남아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막 무슨 약간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징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제한 규정을 두는 거죠.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 같은, 아니 부당해고가 아니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제93조 제11호에 보면은 취업규칙 관련된 부분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 보시면 11호에요. 이게 나와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여기 보면 제재 관련된 부분이 바로 징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에는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95조에 보면 감급의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사용자의 그런 징계권을 좀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내용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래요?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 그러니까 급여를 좀 이렇게 뭔가 낮추거나 어떤 제재 조건의 하나로서, 그럴 때에는 감액은요, 한 번 금액이 평균 임금의 1분의 2분의 1을, 그리고 그 총액이
1임금 지급기, 그러니까 보통 월급이겠죠. 어쨌든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전부 다 뭘 금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징계 정당성에 관해 같이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다 라고 한다면 징계 사유가 좀 정당할 거다 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봤죠? 징계하고 이제 제재, 표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 두고 있죠. 그리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라고 할지라도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어겼다고 해서 징계 주기에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취업규칙에 이제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분명하게 기업 질서를 문란시킨다든지 기업 목적 수행에 해를 끼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근로자 가만히 둬야겠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당신 징계 못해. 이건 또 회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회사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정말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이 근로자를 징계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도 이런 명시적으로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기업 목적 수행에 해를 끼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대법원 판례 제가 가져왔거든요. 94-30249 판결인데요. 여기 보면 단체 협약에 없는 해고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좀 규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단체 협약에 위반되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체협약만 가능하고 취업규칙에 뭐라고 써져 있든지 그 사유로 해고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하고 단체협약은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단체협약 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협약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사유로 해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것처럼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 사유나 절차를 단체 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동일한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해서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설명한 앞에 이 큰 틀의 두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고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 해고하는 것은 뭐래요? 단체협약에 반해요? 반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반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체협약의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일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아까 봤듯이 단체협약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아주 특정한 사유만으로만 우리는 해고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런 취지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어떤 새로운 규정을 둔 다음에 그것이 단체협약하고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이제 기준으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징계 정당성 다음 17페이지 볼게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된 처분일 것.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이제 뒤에 볼 건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내용적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분란이나 분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내용 볼게요. 징계 처분의 유형은 법령 및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으며
훈계, 견책, 감봉, 출근 정지, 휴직, 강등, 해고 등이 일반적으로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와, 징계 규정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딱 봤는데 근로자가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 처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진짜 조금의 잘못을 한 거예요. 사용자가 갑자기 너 해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하고요, 징계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반사회 질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징계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이고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과중한 처분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징계권의 남용이 되겠죠. 당연하게 부당하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해서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처분의 양정 등은요, 그 자유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타당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9.1-11308 판결인데요.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정말 이제 예를 들면 경고를 당할 정도의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해고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그리고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럴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재량이 있지만 이럴 때 이건 남용하게 되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니까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그 약한 폭행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과거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근로자가 근데 그 폭행에 대해서 정직을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약한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직 처분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약한 정도의 처분을 좀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정도의 폭행을 했는데 갑자기 비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같은 행위인데 한 명한테는 그냥 정직 처분을 하고 한 명을 해고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페이지 징계의 정당성이 나오는데요. 징계 절차 준수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시면 징계는요. 해고도 마찬가지고 뒤에 다시 보겠지만 해고라든지 모든 징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 두 번째 이제 해고 사유나 징계 사유의 그런 내용적 정당성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징계 절차 준수, 징계 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제 징계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통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도 알고,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었구나, 혹은 징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A 근로자는 B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B는 폭행한 사실이 없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실 그때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라든지 그 장소에 있었지만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든지 뭐 관련된 기타 등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억울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소명 기회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징계위원회 의결과 그 과정도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징계 절차 하자 했어요. 부당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자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 징계가 어떻든 간에 그게 뭐 내용적인 부분도 조금 우리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양정이 과도할 뿐이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이제 잘 간혹 착각을 하시고 아, 저 사람 잘못했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 그냥 징계하면 되지. 징계 사유를 봐. 뭐 얼마나 심각한 사유야. 근데 무슨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 그냥 내보내면 되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당해고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없도록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처분 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거 혹시 형법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한 번에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그렇게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이중적인 처분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절차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형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잘못한 게 맞고 징계해야 되는데 이 잘못에 비해서는 너무 큰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게 부당하다라고 징계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징계했던 건 없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무효니까. 그럴 때 다시 양형이라든지 절차상 하자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징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이중처분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징계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안 그럼 하자니까. 다만 징계 절차하고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논의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징계 절차의 하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징계 절차를 무조건 하게 두지 않는 거야? 징계 절차가 없는 거 자체가 징계 절차의 하자가 아닐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명확하게 징계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자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징계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징계 절차가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절차를 위반한 것은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이고 그게 이 사람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정말 근로자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징계 절차를 어겼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효력이 없다라고 판정돼 버려요. 그죠? 그런데 징계 절차가 규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무효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대법원 2001-6800 판결이 있어요. 여기는 통지 절차 없는 징계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취업규칙 등의 징계 대상자에게 미리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보면 취업규칙에 미리 그 사실, 사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안 거치면 어때요? 당연히 무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92-42774 판결은요, 이때 소명 절차 없는 징계가 정당하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회사의 징계 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 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요. 그럼 어때요? 소명 절차가 사실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요, 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해고는 뭘까요? 해고. 우리가 해고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과연 해고가 뭘까? 법적으로 해고는 뭘까? 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고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뭐다라고 나와 있진 않잖아요. 보시면 해고는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하는 건 사직이고 아니거든요. 근데 해고는 그냥 근로관계를 무조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신 그만둬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통상해고고요. 두 번째가 징계해고이고 세 번째가 경영상 해고예요. 이제 일단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근데 이게 해고 같지만 해고가 아닌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게 뭔지 같이 볼게요. 구별되는 개념인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구분은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당연퇴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마다. 그러면 이 정년이 되면 당연히 그만두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당연퇴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우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어요.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거 뭐 그냥 끝이겠죠.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의원 면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해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권고사직, 자진사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사기업에서 이제 근로자들에게 많이 행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상 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당신 해고야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사직을 계속 강요하는 거죠. 사직서 언제 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도록 약간 이렇게 하는 사직을 강요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채용 내정하고 시용의 경우 기억나시죠? 여기서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그때 왜 기억나시죠? 근데 이때 어땠어요? 이것도 사실 해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해고 사유가 일반적인 해고보다 좀 더 넓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 약간 구별되는 개념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그죠? 저번에 취업규칙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기간제 계약을 계속했고 이제 했지만 그게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이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은 맞아요. 그런데 회사가 계속 나 당신하고 계속 무조건 갈 거고 약간 뭐 계약 계속 연장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약이 갱신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실제로 품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갱신 기대권이라고 해요. 이걸 다 줘놓고는 갑자기 나 당신하고 재계약 안 할래요. 갱신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게 해고라는 거예요. 즉 예외적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기간제법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관련 판례 봅시다. 97로 1600 판결인데요. 해고의 의미에 대해 조금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왜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단독행위라는 거 합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고의 제한 규정이 있죠. 봅시다. 근로기준법 제23조고요. 아까 말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못한다. 그리고 어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하고 그 이후 30일 또는 산전산후 여성에 관한 부분에서 그 휴업한 기간하고 그 이후 30일은 해고 안 돼.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언제만 가능? 그 사용자가 일시 보상을 했을 때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거 아까 봤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정당한 이유가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법에 왜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정당한 사유를 보통 뭐라고 보냐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혹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나 경위, 그 행위의 기업 질서에 대한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그러니까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뭔가 이 정당한 이유를 한 가지 요소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A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B, C, D는 다 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해고 사유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당성 판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두 가지라고 했죠. 실체적 정당성, 즉 해고 사유가 정당하냐 라는 거. 두 번째, 절차적 정당성인 거죠.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먼저 실체적 정당성을 보면요. 근로자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데 혹은 이 근로자가 너무 근무도 태만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해고가요. 완전한 단절이잖아요. 완전한 단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행위여야 돼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니까. 관계를 끊기 전에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의 친분을 유지할 것이냐, 내가 이 어떤 뭐라 그러지, 단체라든지 이 집단의 어떤 그런 소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뭐 저 사람과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선택할 때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파기하는 셈인 거잖아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완전한 종료, 완전한 단절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로 이익의 비교 형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관계를 현저하게 침해해야 돼요, 근로자가.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딱 그냥 아유 저 근로자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해서 뭔가 봐주고 싶고 뭔가 방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대한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방치한다면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되게 큰 거죠. 그럼 회사로서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해고는 아까 말했지만 영원한 단절이에요. 관계의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최후 수단이에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지인하고의 관계를 결정을 할 때에도 사실 이 사람과 관계를 끊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한다면 완전한 단절이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절차적 정당성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잖아요. 그런데 있다면 반드시 준수를 해야 돼요. 아까 배웠죠, 우리.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 판단을 해서 정말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이제 우리가 판례를 쭉 볼 거예요. 아, 이런 사례에서 해고가 가능하구나. 이거 해고 안 돼?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볼게요. 먼저 95-45934 판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읽어보세요. 이건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둘 다 뭐냐면 업무상 이제 부상이나 질병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체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거죠. 네,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로자한테. 그래서 해고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무조건 뭔가 장애를 입었을 때 해고해야 돼? 라고 하면 되게 부당하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 건데요. 뭐냐면 근로자가 신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위라든지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치료 기간이나 치료 종결 후 노동 능력의 상실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치료 기간이 너무 길거나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가 끝났는데 치료는 한 1년 만에 끝나겠지만 더 이상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하고 내용, 그리고 근로자가 잔존 노동 능력,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쳤으니까 부상이 있으니까 노동 능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밖에 안 남을 수도 있고 그 잔존 노동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
그리고 사용자로서도 이 근로자가 뭔가 장애를 입었잖아요. 그럴 때 복귀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조정했는지, 그런 배려를 했는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이 많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956 15728 판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 종결에 따라서 상당한 신체 장애가 남아있는 근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 강도를 지닌 객내 기계 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신체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했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봤대요. 그리고 신체 장애가 남아있는 부분은 허리,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으로서 신체 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객내에 이제 그런 근로를 한다라거나 이제 뭐 기계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 종전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애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사유가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96-21065 판결인데요. 규정을 위반한 장기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부분이거든요. 버스 운수회사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한다 라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었어요. 이거에 따라서 복직원을 제출함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에 최고 한도보다 3배나 많은 기간 동안 휴직 연장 신청을 한 근로자를 당신 나가라고 해고를 한 거죠. 퇴직 처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규정은요, 근로자의 장기 휴직으로 인한 버스 운송 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단체 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약간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최고 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요,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볼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처럼 변호사들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의사 마찬가지겠죠. 세무사, 회계사, 약사, 그다음에 뭐 변리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전면허 주로 운전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면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어떠한 사유로 갑자기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해고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격이나 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통상해고라고 보아가지고 사용자가 각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기술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운전 업무를 위해서 이제 그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로자가 갑자기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돼버렸어요, 면허가. 그리고 면허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 운전해야 되는데 이 운전 업무를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이 근로자 당연히 못할 거고요.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해고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정말 많았던 게 학력이라든지 이력서에 혹은 경력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게 징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87-3196 판결인데요. 근로자가 사원 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중학교 졸업자인 것처럼 사칭하고 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제출한 거예요. 이제 사용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채용을 했죠. 근데 사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무려 8년간 근무를 했던 거죠.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격 조건에 분명히 중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졸업한 분들을 뽑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자, 다음 판례 93-30921 판결인데요.
원고가 입사 후에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을 하고요.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어때요? 굉장히 성실한 분이죠. 그러니까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 능력이라든지 자질의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보면 피고회사가 원고가 13년 전 입사할 당시에 이력서상의 처벌 및 파면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피고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면직 처분한 것. 이게 면직이 제일 중요한 처분이었거든요. 이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징계 사유에 비해서 심히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 사유, 징계권의 범위를 일탄해서 징계권을 남용한 거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무려 13년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시고요. 지배인으로 하면서 그 대표이사 표창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이분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도 표창을 받는 등 굉장한 능력자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 입사를 하는데 이력서에 보통 이제 처벌이나 파면 사실 같은 거 적게 돼 있었나 보죠. 근데 그걸 안 적은 거죠. 왜냐하면 적으면 서류에서 그냥 탈락할 것 같으니까 나 이거 좀 숨겨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숨기고 아예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3년이 지나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거 봐라. 너 거짓말했네? 이렇게 된 거죠. 당신 해고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했을 때 이 해고가 정당하냐라고 했을 때는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니 그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13년 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지 당신은 모르지 않냐. 그 사유를 보지도 않고 지금 무조건 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무단 결근한 케이스가 있어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 결근을 징계 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땠냐면요.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기는 받았대요. 그런데 후일에 출근할 때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해서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뭔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그 사유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무단 결근이 된 거고, 그리고 3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징계 규정에서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해고하겠다 라는 규정은 부당한 규정은 아니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3일간 무단 결근을 한 외에도 3회에 걸쳐서 합계 열흘 동안 무단 결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도해 보이잖아요. 열흘이나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것은. 그럴 때 이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가 이제 운전하시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배차 행위 또는 배차 지시를 하잖아요. 이게 부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잖아요. 통상적인 업무 명령인 거죠. 그런데 근로자인 운전사가 이걸 계속 거부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럴 때에는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될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징계 의결 시 피징계자 58명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교통사고 약이래요. 그러니까 운전상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운전하시는 이게 회사가 운수업계거든요. 당연하게 운수업계에서는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에 관한 것들은 계속 발생하면 문제가 생겨요. 회사 운영에도. 그래서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교통사고를 계속 야기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원고만이 징계 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규가 수습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회사의 근무 촉구에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사 분규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이제 우리가 다 수습이 된 거죠. 수습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돌아왔어요. 근데 원고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아니하여서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라고 하면 이걸 위해서 해고했다. 왜냐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해고했다라는 것은 사내 질서를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 행사다.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아서 이 부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래 보시면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회사 한 4번째 줄 보면 회사 근무 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좀 심하잖아요. 이제 16살이나 자기보다 많은 분인데, 그리고 근무 경력도 10년이나 많은 분에 대해서 이런 조금 심각한 폭행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그 사유가 있다라고 봐서 해고 정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근로자가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자기 사생활을 좀 잘못 이렇게 영위를 한 거죠. 그럴 때 해고할 것이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인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진 않다. 투기 행위를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업무가 뭐냐면 보실게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특별시가 전액 출자에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보세요. 어때요? 이게 단순하게 이 업무를 봤을 때 이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과연 사생활로만 볼 것이냐,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것이냐, 애매하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로의 내용이라든지 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회사의 업무들을 주요하게 살펴봤을 때 이 근로자가 부동산을 투기한 행위는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의 인사 규정인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해왔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밑에 절차적 정당성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요. 근데 통보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에 관해서 변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기회를 주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뭐 오늘 저녁 한 9시쯤에 갑자기 알려준대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뭐 9시에. 그러면은 준비할 자료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요, 실질적으로는 뭔가 변명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절차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는 무효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징계 해고에 관한 건 단체협약상 해고 합의 조항의 위반 효력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옛날 이제 예전 국법이죠. 국법 개정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를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사용자가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해고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당연히 무효겠죠. 절차 위반이니까. 자, 그리고 해고 시기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잘 본 그때 계속 봤던 해고 예고 조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아까 무슨 임금? 통상임금. 그렇죠. 30일 전에 통상임금, 30일 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예외 규정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27조에 보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해고 사유는 뭘로? 서면으로. 그쵸? 뭐하고 뭐를?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명시해서 했다. 그러면 해고 사유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서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카톡으로 해고 통보한 거예요. 이거 서면이에요. 법원 서면으로 안 봐요. 그리고 그 카톡에는 중요한 것이 해고 사유나 시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 그냥 단순하게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은 해고의 정당한 그 통지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해고 유형 하나 기억나실까요? 경영상 해고인데요. 그 24조의 내용이 쭉 나오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32페이지 봅시다. 제가 요건을 좀 나눠봤거든요. 1번 요건은 긴박성 계속성이에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인원 삭감 조치가요, 영업 성적이 악화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쟁력 회복, 신기술 도입 또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워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해고 뭐라 그랬어요? 최후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내보낼 게 아니라 신규 채용을 중단을 하고 또 그냥 무작위로 막 당신 나가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희망퇴직자를 모집을 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한다면은 이제 임금이 좀 줄어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고를 최대한 회피하고자 했던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고자 선정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이나 범위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거죠.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뭐 성별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여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가 없는 근로자일지라도 보통은 이제 어떤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해고가 됐었는데요. 이럴 때 남녀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번째,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합의인데요. 보통은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대규모로 해고를 하거든요. 한두 명을 해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거나 혹은 노동조합이 과반수 대표하는 그게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해고 일자의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고 회피 방법이나 해고 기준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게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례가 뭐라고 봤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2001-29452 판결인데요. 경영상 해고의 각 요소별 의미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이 거의 문제가 생기고 도산할 것 같다. 여기까지 와야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바로 파산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내년 혹은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몇 달 후에 바로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부득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고 회피 노력하고 방법,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당해 사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자 대표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뭔가 확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정도가 어땠느냐,
그리고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되는 경영상 이유가 어땠느냐,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하고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당시에 사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요건들을 전부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래에 보면은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결여한 경우 과연 어떨까? 원칙은 당연히 무효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일부 요건을 결여했을 때 과연 이 전부를 무효라고 볼 거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판례 뭐라고 그랬는지 같이 볼게요. 판례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건의 구비 여부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사실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떤 사유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건 합리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판례 같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01-29452 판결이고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이 요건들이 쭉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컴마 뒤에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구체적 사정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서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그 여부는 이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되게 장시간 그 해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앞부분은 임금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런 개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노동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경우들은 근로 조건에 관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이제 근로자로 일을 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해고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가 해고를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하고 어떤 징계 절차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해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비위 행위라고 하죠.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징계가 과연 이 양형, 징계 양정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돼서 실제로는 이런 부당한 내용에 관해서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뭐 여러분이 실제로 업무를 하신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이런 법률적인 조언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14주니까 마지막 주겠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15주차에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그때 과제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고려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